손정의 300년을 내다본 남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2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벌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 나는 30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라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차별받던 제1교포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두 번의 파산 위기에서 다시 일어선 불굴의 사나이,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10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 그의 이름은 손정희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돼지우리 옆에서 태어난 아이. 1957년 8월 11일, 일본 규슈 사가현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철도 옆 불법 점거지, 돼지우리 바로 옆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손정의. 제1한국인 3세로 태어난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정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1세대 이민자였습니다. 광부로 막노동꾼으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아버지 손삼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주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돼지를 키우기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손정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돼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제1한국인들은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손정희는 학교에서 조센징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따돌렸고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놀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는 일본인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어린 손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손삼원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희야, 넌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이 말은 손정희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제1한국인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 손정희는 독서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밤새워 읽었죠.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카모토 료마의 전기였습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19세기 일본의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이끈 혁명가였습니다. 손정희는 이 책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손정희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2장, 미국으로 간 16살 소년. 1974년 손정희는 16살의 나이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댄 후지타라는 일본 맥도날드 창업자가 쓴 책을 읽은 손정희는 저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무작정 도쿄로 향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댄 후지타를 만난 손정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댄 후지타는 이 당돌한 소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컴퓨터를 공부해라. 그리고 미국으로 가라. 이 한마디가 손정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설득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미국에 도착한 손정희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일상적인 대화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사전을 뒤져가며 공부했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들 정도로 영어에 몰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손정희는 세라몬테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2년 과정을 단 2주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후 홀리네임스 대학을 거쳐 명문 UC 버클리 대학교에 편입합니다. UC 버클리에서 손정희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기술의 세계였습니다. 당시는 197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손정희는 이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겠다고. 대학 시절 손정희는 매일 아침 5분씩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종의 두뇌 훈련이었죠. 그는 이것을 5분 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습관에서 탄생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전자번역기였습니다. 손정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샤프 전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샤프는 이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1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이 백만장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에게 이 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자금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장 소프트뱅크 그리고 300년 비전. 1981년 24살의 손정희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한 그의 손에는 원대한 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해 9월 손정희는 후쿠오카에서 작은 회사를 창업합니다. 이름은 소프트뱅크. 직원은 단 2명, 아르바이트생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창고 수준이었죠. 창업 첫날 손정희는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가 2명의 직원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안에 매출 100억 엔을 달성하겠다. 10년 안에 500억 엔 그리고 30년 안에 매출 1조 엔을 넘기겠다. 두 직원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간 청년이 수조 원의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두 직원은 며칠 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장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50년 인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0대 이름을 알린다. 30대 자금을 모은다. 40대 승부를 건다. 50대 사업을 완성한다. 60대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300년 비전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소프트뱅크가 300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진지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처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 손정희는 소프트웨어 유통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 전역의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모아 유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업 1년 만에 그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옵니다. 손정희는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25살의 청년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손정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원대한 꿈을 꾸었건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손정희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 4,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 철학, 경영, 기술. 모든 분야의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선명해진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된 손정희는 1986년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장, 야후 재팬과 인터넷 혁명. 1990년대 세계는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손정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1995년 그는 미국의 야후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야후는 스탠퍼드 대학원생 2명이 만든 작은 인터넷 포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야후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그는 1억 달러를 야후에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웹사이트 하나에 1억 달러를 쏟아붓다니.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야후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손정희의 투자금은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야후 재팬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터넷 혁명을 이끌겠다는 야심이었죠. 야후 재팬은 순식간에 일본 최고의 인터넷 포털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이 야후 재팬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손정희는 투자자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손정희는 수백 개의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트레이드, 지프 데이버스, 킹스턴 테크놀로지. 그의 투자 행보는 거침없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손정희는 잠시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손정희의 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의 재산 7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개인 자산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은 손정희의 몰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광기의 대가, 투자 천재의 추락. 온갖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꿈에 투자한 것이다.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꿈 중 하나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5장 알리바바 운명적 만남.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인터넷 기업에서 손을 떼던 시기. 손정희는 중국의 작은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한 명의 영어 교사였습니다. 이름은 마윈. 후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될 인물이지만 당시 그는 형편없는 아파트에서 18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의 이름이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마윈은 손정희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손정희는 6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그는 2천만 달러를 알리바바에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친 짓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이름 없는 스타트업에 그것도 닷컴 버블 직후의 대규모 투자라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도 이 투자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마윈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서 광기와 열정을 봤다. 성공하는 창업자는 모두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습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2천만 달러는 무려 58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투자 수익률 2,900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손정희는 투자 전에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 인터넷 보급률, 전자상거래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자의 비전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손정희는 말합니다. 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창업자의 눈을 본다. 그 사람이 미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리바바의 성공은 손정희를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장 비전펀드 1,000억 달러의 도박. 2016년 손정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투자 펀드를 출범시킵니다. 이름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는 무려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모든 벤처 캐피털 펀드를 합쳐도 비전 펀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손정희는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45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손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가 그린 미래의 청사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말했습니다.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면 어떻겠소? 우리가 450억 달러를 투자하겠소. 손정희조차 놀란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1000억 달러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가 먼저 그 숫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비전 펀드는 세계 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버, 위워크, 슬랙, 도어대시, 쿠팡. 수십 개의 기업에 수십억 달러씩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손정희의 투자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10억 달러 이하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작은 베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승자가 될 기업을 찾아 그 기업이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펀드는 이 철학을 실행하는 거대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7장, 추락 그리고 위워크의 비극. 하지만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손정희의 비전 펀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비전 펀드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위워크가 IPO를 준비했습니다.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업체로 손정희는 이 회사에 무려 1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는 위워크의 가치를 47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IPO를 앞두고 위워크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애덤 노이만의 방만한 경영,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기업 가치,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위워크의 IPO는 철회되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손정희는 이 한 건의 투자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손정희를 공격했습니다. 무모한 투자자, 판단력을 잃은 도박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비전 펀드의 다른 투자처들도 흔들렸습니다. 우버의 주가가 하락했고 여러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정희는 공개 석상에서 인정했습니다. 위워크 투자는 내 판단 착오였다. 나는 마사요시 손 바보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 천재로 불리며 승승장구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물입니다. 그는 위워크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창업자의 비전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실행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큰 비전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전 펀드의 일부 투자처들은 오히려 급성장했습니다. 쿠팡,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손실을 메웠습니다. 2021년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손정희가 투자한 27억 달러는 35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10배 이상의 수익. 그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기업에 투자하면 일시적인 실패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8장 300년을 내다보는 눈. 손정희는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60을 훌쩍 넘겼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최근 그의 관심사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스마트폰 혁명, 인터넷 혁명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손정희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이다.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는 이 미래를 대비해 수십억 달러를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칩의 95%가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석유보다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정희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술이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슬픔을 없애고 싶다.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어린 시절 차별받으며 흘렸던 눈물. 가난 속에서 느꼈던 서러움. 그 기억이 지금의 손정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통해 세상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손정희의 300년 비전은 허황된 꿈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300년 뒤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꿈을 향해 매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비난을 받아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소프트뱅크가 세상을 바꿔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다. 9장 손정희가 남긴 교훈. 손정희의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꿈은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는 우리를 작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큰 목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손정희가 사과 박스 위에서 1조엔 매출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닷컴 버블로 700억 달러를 잃었고 위워크로 수십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셋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재무제표보다 창업자의 눈을 봅니다. 그 사람의 열정, 비전, 실행력.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마윈을 만났을 때 그는 6분 만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눈에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항상 다음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그는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정희는 제1한국인으로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에필로그. 돼지우리 옆 판잣집에서 태어난 소년.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제1교포. 그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꿈입니다. 손정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실패해도 조롱받아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300년 뒤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세상, 기술이 인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세상. 그것이 손정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손정희가 사과 박스 위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300년을 내다보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손정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